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4장 귀딜수녀 1. 1482년 정월 초1의 날 아침 파리 시장인 로벨 데스투드빌은 몹시 언짢은 기분으로 잠을 깼다. 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터이라 특별히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리 없었는데 웬일인지 그는 몹시 불쾌했다. 날씨가 흐려서일까? 아니면 혁대가 죄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창밖에서 거지들이 맨살을 드러낸 채 자신을 비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다음에 즉위할 샤를르 8세가 파리 시장의 봉급을 삭감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일까? 그날은 바로 축제의 이튿날로서 파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피곤한 날이겠지만 시의 관리를 맡고 있는 그로서는 특히 더 심했다. 축제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우물이 거리에 넘쳤고 축제 준비를 위해 벌여놓은 일들도 채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날 그가 그토록 불쾌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그랑 샤틀레에서 법정을 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래 재판관들이란 국왕과 법으로부터 받는 긴장과 짜증을 법정에서 푸는 사람들로서 재판이 있는 날이면 의례 그동안 쌓였던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날 재판은 시장 없이 시작되었다. 보좌관들이 관례에 따라 일을 진행시킨 것이다. 법정에는 아침 8시부터 연하무 명의 방청객이 시장의 보좌관인 플로리앙 바르브디엔느가 내리는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의 한쪽 구석에는 책상이 있었다. 그 옆에는 떡갈나무로 만든 커다란 시장의 안락의자가 있었고 그 왼쪽에는 배석 판사인 플로리앙의 걸상이 있었다. 그 아래쪽에는 서기가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야말로 휘갈겨 쓰고 있었다. 문과 책상 앞에는 자줏빛 제복을 입은 경찰이 서 있었다.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둥근 천장의 가장자리에 장식용으로 새겨놓은 돌 악마와 판사를 비추었다. 배석 판사인 플로리앙 바르부디엔느는 무늬 없는 갈색 책상 안쪽의 버팀목에 발을 올려놓고 발꿈치로는 책상 위를 짚고 있었다. 생김새를 살펴보면 눈썹이 앞으로 툭 튀어나왔으며 양쪽 볼은 턱 아래에 가서 합쳐져 있었다. 그 턱을 흰 모피 속에 감싼 채 그는 아주 까다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실 이 배석 판사는 귀머거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판사로서 훌륭한 조건이 될 수도 있었다. 정상적인 일반 판사들이 듣는 신용만 하고 내리는 판결에 비해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판결은 아주 적절하다는 평을 받곤 했다. 그러나 방청객 속에 끼어있는 장 플로로 디 물랭은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비판했다. 저건 잔누통드 비송하냐? 캬나르노프의 미인이시군. 그런데 뭐야,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한테 유죄를 선고하다니. 저 늙은이는 기뿐만 아니라 눈도 없군. 겨우 묵주알 2개를 갖고 다녔다고 15솔 사드니의 벌금이라니 너무하는군. 아니, 저건 또 누구야? 여관 주인인 로뱅빌 아냐? 여관업을 인정했으니 가입비를 내라. 이 말이로군. 그런데 저 귀족들은 뭐야? 에글레 슈엔과 위택 마이로군. 아, 저 양반들은 주사위 놀이를 했군.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도 곧 여기서 뵐 날이 있겠군. 벌금으로 파리 주화가 100리브르라.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군. 하긴
저 늙은인 기머거리니까. 난 형처럼 부주교가 되어야겠어. 부주교는 노름을 해도 법정에 서지 않으니까. 아이고, 성모 마리아님, 그런데 왜 나가시들이 저렇게 때로 들어온담? 앙브로아즈 레키엘, 이자부 베네트, 베라르트 지로댕, 제기랄, 또 벌금형이군. 아리따운 아가씨들한테 벌금형이라니. 이 늙은 판사놈아, 기머거리의 멍텅구리야. 저 늙은이가 피해자들을 옮아먹는구나. 그런데 저 사냥개들은 또 뭐야? 아주 큼직한 멧돼지라도 사냥했나? 그렇군. 저건 어제 우리가 뽑은 왕이 아닌가. 광인교황. 장물랭은 옆에 앉은 친구인 로뱅 푸스팽에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막 들어서는 사람은 과연 카지모도였다. 그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엄한 감시를 받으며 들어왔다. 가슴에 프랑스의 문장이 수놓인 제복을 입은 부대장이 몸소 그를 호송하고 있었다. 플로리앙 판사는 서기가 제출한 서류를 뒤적거려 보았다. 그리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미리 피의자의 이름과 범죄 사실을 알았고 예상된 대답에 예상된 응수를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어쩌다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은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곱사등은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말더듬이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또한 모든 귀머거리들은 나지막이 속삭인다고 생각했다. 플로리앙은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카지모도 문제를 심사숙고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신문을 시작했다. 이름은? 카지모도가 귀머거리인 줄 모르는 플로리앙은 먼저 그렇게 물었다. 카지모도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런데 플로리앙 역시 귀머거리였으므로 카지모도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좋아, 나이는? 다음 질문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럼 직업은? 여전히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대가 여기 서게 된 이유는 첫째, 밤중에 난동을 부린 것이고 둘째는 장녀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며 셋째는 국왕 폐하의 친위 헌병에게 반항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피고는 변론할 수 있다. 판사는 카지모도가 세 번째 질문에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서기, 피고인이 지금 말한 것을 다 기록했나? 그때 방청석의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입을 틀어막고 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법정 안은 곧 엄청난 웃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두 귀머거리들도 그러한 상황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카지모도는 그 곱사등을 들먹거리며 사람들을 둘러보았고 플로리앙도 분노했다. 그는 분명 카지모도가 엉뚱한 대답으로 방청객들의 웃음을 유도했다고 믿었다. 저런 고얀 놈을 봤나? 내가 한 대답으로 넌 교수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줄 아는가? 플로리앙의 질책은 더욱 큰 웃음을 이끌어냈다. 누가 보아도 뚱딴지 같은 소리였던 것이다. 그 소리에 문 앞을 지키고 섰는 경찰들까지 웃기 시작했다. 이 타락한 놈아, 내가 감히 샤틀레의 배석 판사에게 무례하게 굴었겠다.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독점을 단속하고 장작을 관리하고 전염병을 제거하는, 한마디로 봉급도 없이 쉴 새 없이 공무에 종사하는 이 사법관에게 말이다. 그대는 아는가? 본인이 파리 시장님의 보좌관이라는 걸.
플로리앙은 방청객들을 조용히 시킬 심사로 피고를 향해 크게 소리질렀다. 만약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파리 시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웅변은 계속됐을 것이다. 시장은 자리에 앉아 이맛살을 찌푸린 채 카지모도를 보았다. 한참 흐트러진 분위기를 그가 못 느낄 리 없었다. 넌 무슨 짓을 했길래 여기 끌려온 거냐? 시장은 분위기를 다잡고자 일부러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가엾은 꼽추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카지모도라고 해요. 그의 엉뚱한 대답에 방청석에서는 다시금 폭소가 터졌다. 내가 감히 날 조롱하는 거냐? 시장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노트르담의 종치기입니다. 카지모도의 엉뚱한 대답은 계속되었다. 종치기라고? 따위는 성마르탱 축일에 20살이 됩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넌 이 시장까지 우습게 보는구나. 이봐라, 저 흉측한 놈을 그레브 죄인 공시대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대형을 집행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 이 판결을 보고하라. 시장은 괴상망측한 대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서기는 즉시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참으로 훌륭한 판결이군. 장물랭이 방청석에서 외쳤다. 그러자 시장은 대뜸 카지모도를 쏘아보았다. 저놈이 욕을 한 것 같구나. 서기, 벌금으로 파리주와 12드니에를 추가하라. 벌금 중 반은 생테스타슈 성당의 재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난 그 성당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후 서기는 시장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 시장은 그곳에 도장을 찍고 밖으로 나갔다. 카지모도는 그 모든 것을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2. 독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무대를 다시 그레브 광장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레브 광장은 축제 때 버려진 온갖 오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종이 조각이나 장식용 깃털, 리본, 음식 찌꺼기들은 축제가 얼마나 거창했던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시민들은 광장을 산책하며 밤새 광장을 밝히던 화토불이 사그러들어 생긴 잿더미를 발로 차거나 기둥집 곁에 서서 전날의 축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것은 축제 못지않은 즐거움이었다. 포도주와 맥주 장사들이 사람들 사이로 통을 굴리며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축제와 광인교황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누가 더욱 그럴싸하게 축제를 비평하고 누가 더욱 그럴싸하게 광인교황의 표정을 흉내내는가 내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기마 경찰들이 죄인 공시대에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들을 보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다. 광장 서쪽에는 투르롤랑의 옛집이 있었다. 그곳 정면 모퉁이에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성무에 관한 책이 있었다. 그것은 조그만 처마로 비를 맞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누구나 그 책을 볼 수는 있어도 훔쳐갈 수는 없었다. 책 옆에는 작은 채광창이 있었다. 그것은 투르롤랑의 옛집 아래층 벽 사이에 만들어 놓은 골방의 창이었다. 창은 십자형의 세막대기로 막혀 있었는데 그 작은 방은 그곳을 통하여서 겨우 햇빛을 조달받았다. 그 방은 파리에서도 가장 붐비고 가장 시끄러운 광장 한쪽에 위치해 있던 탓에 더욱 외로워 보였다. 그 방은 약 3세기 전에 롤랑드 드 롤랑 공주가 십자군 원정 때 죽은 아버지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궁궐의 모든 재산과 영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버지의 혼백을 위로하며 기도드렸다. 검은 자루를 뒤집어 쓴 채 잿더미 속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은 사람들이 창문 밖에 갖다 놓는 빵과 물로 해결했다. 그녀가 죽어 그곳을 떠났어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특히 고통받는 여자들이나 속세를 떠난 여자들이 많이 왔다. 그들은 롤랑드 드 롤랑 공주가 성인의 품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공주를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공주 대신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은 롤랑드 공주를 성녀로 여기고 그녀의 누더기를 고이 간직했다. 파리시에서는 그들을 위해 골방 옆에 성무에 관한 책을 비치해 놓았다. 책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게 되면 자연 그들에게도 적선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곳 말고도 중세의 사회를 살펴보면 그와 유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한 길이나 시장에는 의례, 지하실과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안쪽에는 삶에 찌든 사람들과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성직자들조차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행이 교회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뜨뜻미지근하게나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롤랑 골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 궁금한 독자가 있다면 강물을 따라 샤틀레로부터 그레브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라. 그곳에는 지금 골방을 향해 가고 있는 세 여자가 있다. 그 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궁금증은 풀리리라. 3. 여자들 중 2명은 파리 시민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흰깃 장식에 붉고 푸른 줄이 그려진 치마를 입고 가장자리에는 색실로 수놓은 흰 양말을 신고 있었다. 특히 모자는 리본과 레이스를 잔뜩 들이우고 금박과 은박으로 장식한 것이다. 하인들이 그들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신부는 귀족과 평민의 중간쯤인 부유한 상인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반지도 금 십자가도 차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벌금을 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들과 동행한 여자도 차림새는 비슷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어쩐지 시골 공중인 부인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특히 허리 위로 띠를 맨 것으로 보아 파리에는 최근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2 여자는 시골 여자에게 파리 시내를 구경시켜 주듯 천천히 걷고 있었다. 시골 여자의 손에는 사내아이가 매달려 있었으며 사내아이는 커다란 빵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힘겹게 끌려가면서 끊임없이 몸을 비틀었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아이를 나무랐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이는 연신 혀로 흘러내리는 코를 핥았으며 동시에 손에 든 빵에 순간순간 정신을 팔았다. 서둘러요, 마에트. 젊고 뚱뚱한 여자가 마에트라는 시골 여자에게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곧 도착할 텐데. 뭐가요? 다른 파리 여자가 물었다. 죄인을 2시간 동안이나 죄인 공시대에 묶어 놓는다잖아요. 죄인이 공시대에 묶인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랭스에서요. 호호, 랭스 공시대는 시시한 우리에 불과하지요. 거기에 묶이는 것도 기껏 농부 정도일 테고요. 농부라고요? 천만에요. 참말로 굉장한 죄인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죄인이었는걸요.
미시니에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예트는 자존심이 상한 듯 화를 냈다. 그러자 미시니에라는 여자는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 플랑드르 사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랭스에도 그렇게 화려한 사신들이 있나요? 솔직히 프랑드르 사신을 볼 수 있는 곳은 파리밖에 없지요. 어쩌냐게 그들은 시청에서 파리 행정장관 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육개 포도주며 사탕조림 등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플랑드르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한 곳은 추기경님 댁인 푸디 부르봉이었어요. 다른 파리 여자가 반박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르베즈였다. 아니에요. 분명 시청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저택 현관위에 적혀 있는 희망이란 글자가 조명되어 있었는걸요. 그럼 위송 바르가 플루트로 연주한 건 뭐죠? 미시니에가 따져 물었다. 분명히 푸디 부르봉이었어요. 시청이었어요. 두 여자는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곧 싸움이라도 벌일 기세였다. 저기 다리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그런데 한가운데 있는 건 뭐죠? 모두들 보고 있네요. 그때 마예트가 흥분하여 외쳤다. 마예트의 말에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머, 정말? 북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에스메랄다가 염소와 함께 춤을 추는 모양이군. 우리도 빨리 가봅시다. 마예트, 뛰어요. 어젠 플랑드르 사신을 보셨으니 오늘은 집시 계집애를 보셔야죠. 제르베즈가 앞서가며 말했다. 집시 계집애? 오, 하느님, 그 계집애가 내 아들을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집시라는 말에 마예트는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아들의 손을 힘껏 쥔 채 강둑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집시 계집애가 아들을 훔쳐가다뇨.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군요. 제르베즈가 비웃듯 말했다. 별 걱정이 아니에요. 그 자루 수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걸요. 미시니에가 말했다. 자루 수녀라뇨? 기딜 수녀 말이에요. 골방에 숨어 지내는 그 여자. 우리가 지금 이 빵을 갖다 주려는 그 여자 말이에요. 마예트의 물음에 미시니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집시들에 관해서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왜 당신은 보헤미아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파케트라 상트 플레리 사건이 터진 후부터 그들이 무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인데요? 그 유명한 사건도 모르시다니 정말 파리 사람들이군요. 어머, 그렇다고 걸음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걸으면서 얘기해도 되니까요. 18년 전 일이에요. 그때 파케트라 샹트 플레리는 18살의 예쁜 처녀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기베르토라는 음유 시인이었는데 샤를르 7세의 대관식 때 시를 읊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파케트가 아주 어렸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파리의 바랭 가틀랭 거리에서 유기그릇 장사를 하다 작년에 작고한 마티의 프라동의 누이 동생으로 아주 착한 여자였지요. 그 어머니는 파케트에게 장식품과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랭스 강가인 폴 페느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문제였어요. 루이 11세가 대관식을 거행하던 해에 파케트는 어찌나 예뻤던지 사람들은 그 애를 보면 어디서나 라 샹트 플레리 하고 불렀지요. 특히 그 애는 이가 참으로 가지런했어요. 웃을 때 드러나는 이가 어찌나 이뻤던지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모녀가 장난감을 만들어 벌어들이는 돈이 겨우 일주일에 6드니에 정도여서 항상 쪼들렸지요. 그해 겨울에는 특히 추웠는데 모녀는 장작도 떼지 못하고 지냈지요. 할 수 없이 파케트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내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어 몸을 망치고 만 거예요. 웨스타슈, 누가 빵을 먹으라고 했니? 어느 일요일에 그 애가 금 십자가를 걸고 성당에 나왔을 때 우린 그 애가 타락했다는 걸 알았죠. 맨 처음 그 애가 상대한 남자는 랭스에서 7마장쯤 떨어진 곳에 종탑을 가지고 있는 젊은 크루몽 트레유 자작이었죠. 그 다음에는 남봉꾼 중에 남봉꾼인 사내를 거쳐 마지막엔 늙은 초롱장수 티에리더군요. 마에트는 한숨을 쉬곤 눈물을 닦아냈다. 그 얘기가 집시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다 파케트는 66년에 계집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걸 몹시 기뻐했어요. 어머니가 이미 죽어 외로웠던 참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야유를 당하고 경찰들한테는 두드려 맞곤 했지요. 또 나이가 들자 몸을 파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서 파게트는 수치와 서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전에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 상대는 그녀를 업신여겼어요. 자기도 도둑놈 주제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온전하게 자기를 사랑해 줄 상대는 오직 어린애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을 파는 사람에겐 그 사랑만큼 채워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절실하게 기도하여 결국 딸을 낳게 된 거였어요. 그녀는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고 자기 침대를 뜯어 기저귀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금 얼굴에 생기가 돌며 예전의 아름다움도 찾게 되었죠. 그에 따라 사내들이 그녀를 다시 찾기 시작하고 그녀는 차츰 쌓이는 돈으로 아이의 옷이며 모자 등을 사들였죠. 어린애의 이름은 아네스였어요. 세례명이었죠. 그 애는 틀림없이 도핀의 공주님보다 더 많은 리본과 레이스로 쌓여 있었을 거예요. 파케트가 아이를 위해 온갖 것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위해 분홍신도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예쁘던지 미시니에와 제르메지도 봤으면 좋았을걸. 못 본 게 한이군요. 그 애는 발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넉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입보다 더 큰 눈에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가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엄마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아이에게 빠져들었죠.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그게 집시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더 들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랭스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말을 타고 왔는데 모두 거지며 방랑자였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리고 은기거리를 달고 털 빠진 개를 안고 있었죠. 혹은 낡고 찌든 이불을 안고 있기도 했지요. 그들은 모두 남부 이집트에서 폴란드를 거쳐 랭스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교황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죄를 위해서는 7년 동안 침대에서 자지 말고 세계를 돌아다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앗간이 있는 언덕 위에 굴 옆에서 야영을 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보러 그곳으로 몰려갔어요. 그들이 사람들의 손금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린애와 돈을 훔친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찾았어요. 집시 여자들이 자기 아이에게 쳐주는 점을 자랑하고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샹트 플레리도 호기심이 동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그 예쁜 아이가 훗날 아르메니아의 황후가 될지 아니면 무엇이 될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집시 계집애들은 아이의 손금을 보곤 감탄을 했죠. 아이가 장차 정숙한 처녀로 자라 여왕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플레리는 무척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아이가 자고 있는 틈에 거리로 나와 집시들이 한 말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자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파케트는 당장 침대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침대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심만 한짝 떨어져 있는 채 말이에요. 그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아이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시내를 쏟아디며 거리랑 거리는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결국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미친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며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이를 찾아주면 심장이라도 내주고 종이라도 되겠다고 울부짖기도 했죠. 또 생레미의 사제를 만났을 땐 손톱으로 땅이라도 갈겠다고 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세상에 냉정하다고 소문난 퐁스 라카브르 검사마저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오후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한 이웃 여자가 파케트에게 말하길 집시 여자 둘이 꾸러미 하나를 그 방에 두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당장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방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글쎄 침대에는 예쁜 아네스 대신 애꾸눈의 기형의 괴물 새끼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가렸어요. 마녀들이 자기 딸을 괴물로 만들어 놓았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요. 사람들이 달려와 그 괴물을 얼른 데려가 버렸어요. 그것은 어느 집시 계집애의 새끼였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파게트는 아이의 신 위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곤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신발을 안고 일어나 미친 듯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요. 오, 귀여운 내 아들 웨시타슈. 난 이 애를 잃는다면 못 살 거예요. 그날 그녀는 랭스 시내를 달리며 이렇게 외쳤어요. 경찰나리들, 집시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세요. 하지만 집시들은 이미 모두 떠난 후였어요. 마침 캄캄한 밤이어서 쫓아갈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튿날 랭스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화토불을 피운 자국과 핏방울과 아네스의 리본을 발견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집시들이 아네스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여잔 결코 울지 않았어요. 다만 하룻밤 새에 희끗해진 머리로 어디론가 가는 거였어요. 마에트가 그렇게 집시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맞아요. 그들이 아네스를 잡아먹은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에스메랄다도 어린이를 잡아먹겠군요. 그 계집애가 염소를 다루는 걸 보면 분명히 그래요. 두 파리 여자가 동시에 말했다. 4. 세 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롤랑의 골방을 지나치는지도 몰랐다. 그저 죄인 공시대 쪽을 향해 끊임없이 짓거리며 끊임없이 걸어갔다. 엄마, 이젠 이 빵 먹어도 돼? 웨스타슈가 그렇게 묻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골방 앞에서 잠깐 머무르려던 계획을 까맣게 잊었을지도 몰랐다. 아 참, 너무 정신없이 오느라 골방에 들르는 걸 깜빡했군요. 어디죠? 이 빵을 갖다 줘야지요. 그렇군요. 저쪽이에요. 얼른 갑시다. 여자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우리가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자루수녀가 놀랄 거예요. 마예트와 제르베즈는 먼저 성무책을 보는 척하고 있어요. 뮤시니에가 창문 쪽으로 가며 두 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골방 쪽으로 갔다. 방 안을 들여다보는 뮤시니에의 얼굴이 차츰 일그러져 갔다. 그러더니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예트와 제르베즈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골방 안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휘감은 채 무릎에 턱을 개고 있었다. 주름이 잔뜩 잡힌 커다란 갈색 자루에 온몸을 싸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삼각형 같기도 했다. 알몸이나 다름없이 있으면서도 여자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헬쓱한 얼굴에 산발이 된 흰머리의 그녀를 들여다보면서 마예트는 눈물을 흘렸다. 저 여잘 뭐라 부르나요? 마예트가 창문에서 눈을 떼며 두 파리 여자에게 물었다. 귀딜 수녀라고 부르지요. 전 저 여자를 파케트라 샹트 폴렐이라고 부르고 싶군요. 마예트는 손가락으로 창문 안쪽을 가리켰다. 두 여자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귀딜 수녀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금실과 은실로 짠 한 짝의 조그만 분홍신이 있었다.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사원에라도 들어선 느낌이었다. 수녀님! 수녀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제르베즈가 귀딜 수녀에게 말을 걸어보고자 안쪽에 대고 소리쳐 보았다. 그러나 귀딜 수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수만 번 쉬지 않았으며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리지 않았다. 엄마, 나도 좀 보여줘. 그때 웨스타슈가 마예트 치맛자락을 당기며 말했다. 그 맑고 생생한 어린아이의 소리에 귀딜 수녀는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헤쳤다. 그리곤 아이를 보았다. 안녕, 아줌마. 웨스타슈가 천진하게 인사를 했다. 그 말에 귀딜 수녀는 다시 한번 온몸을 떨었다. 그러더니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애를 데려가시오. 그 집시 계집애가 곧 여길 지나가요. 그리곤 귀딜 수녀는 그대로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찧었다. 세 여자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귀딜 수녀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기어 조그만 신이 있는 방 구석으로 갔다. 세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곧 신음소리와 키스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얼마 후 뚝 끊기고 말았다. 어머, 죽었나 봐. 꼼짝도 하지 않아. 마예트가 다시 창살에 매달리며 말했다. 파케트! 마예트는 그렇게 불러보았다. 그 소리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귀들 수녀가 벌떡 일어섰다. 마치 폭탄을 맞은 사람 같았다. 세 여자와 아이는 얼른 뒤로 물러섰다.
누가 날 부른 게냐? 필시 집시 계집이렸다. 귀딜 수녀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창살에 붙어섰다. 마침 죄인 공시대 쪽으로 누군가 끌려오고 있었다. 오, 너로구나. 내가 날 불렀겠다. 아이, 도둑년, 천벌을 받을지어다, 천벌을. 귀딜 수녀는 무섭게 얼굴을 찡그리곤 숨차게 외쳤다. 오. 죄인 공시대는 속이 비고 높이가 10자쯤 되는 석공물이었다. 그 위에는 결이 촘촘한 떡갈나무로 만든 수레바퀴가 하나 수평으로 달려 있었다. 그 바퀴 위에 죄인이 올려졌다. 그곳에서 죄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발을 등 뒤로 돌려 비끄러매졌다. 그러면 건축물의 내부에 감춰진 도르래가 작동하여 바퀴를 회전시켰다. 바퀴가 돌게 되면 그 위에 꿇어앉은 죄인도 함께 돌게 되어 광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죄인 공시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느긋하게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죄인이 포박된 채 끌려왔다.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죄인이 바로 카지모도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전날에 광인 교황으로 선출되어 환호를 받았던 카지모도, 바로 그가 가죽끈으로 묶인 채 죄인 공시대에 오르는 것에 사람들은 특별히 흥미를 느낀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이윽고 나팔수인 미셸 루아레가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시민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자신들의 광인 교황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궁금했던 것이다. 미셸 루아레는 시장의 판결문을 읽었다. 그동안 카지모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워낙 견고하게 결박당한 터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미셸 루아레는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카지모도는 수레바퀴에 무릎이 꿇렸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 외투와 셔츠를 벗겨도 꼼짝하지 않았다. 가죽끈과 조임새로 다시 포박해도 역시 가만히 있었다. 그저 거칠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카지모도가 벌거벗겨지자 곧 곱사등과 낙타 같은 가슴이 드러났다. 가슴에는 털이 더부룩하게 나 있었다. 그것을 보자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카지모도 옆으로 땅딸막 하나 다부져 보이는 한 남자가 올라왔다. 그의 이름은 피에라 토르트리로서 샤틀레의 고문관이었다. 그는 우선 공시대 한쪽에 검은 모래시계를 내려놓았다. 모래시계의 위쪽에는 붉은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 피에라 토르트리는 외투를 벗었다. 그러자 번쩍번쩍 빛이 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디마디에 새 조각이 달린 가죽끈이 나왔다. 그는 그것을 오른손에 쥐었다. 그리곤 발을 굴렀다. 서서히 바퀴가 돌기 시작하자 카지모도는 포박당한 채 몸을 움찔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표정에 사람들은 전날 광인 교황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바퀴가 회전하면서 카지모도의 등이 앞에 오자 피에라는 팔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채찍은 공중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곤 카지모도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카지모도는 한순간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비틀었다. 마치 옆구리를 찔린 황소 같았다. 두 번째 매질이 이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매는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도 바퀴는 쉬지 않고 돌고 있었다. 이윽고 카지모도의 어깨 위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휘둘러지는 채찍은 그 피를 군중 속으로 방울방울 흩어놓았다.
매가 더해질수록 카지모도는 침착함을 되찾아갔다. 그는 드러나지 않게 포승줄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자연히 눈이 번쩍이고 근육은 굳어지고 팔다리가 움츠러들면서 가죽끈과 쇠사슬이 당겨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포승줄은 더욱 깊이 그의 살을 파고들 뿐이었다. 결국 카지모도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외눈을 감고 가슴 위로 머리를 떨어뜨린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있었다.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지는 채찍질에도 고문간의 분노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다만 터진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를 뿐이었다. 마침내 사다리 옆에 말을 타고 섰던 샤틀레의 임원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리곤 모래시계를 가리켰다. 그의 신호에 고문관이 매질을 멈추었다. 동시에 바퀴도 돌기를 멈추었다. 대형이 끝난 것이었다. 고문관의 조수가 고문관 대신 카지모도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카지모도의 어깨를 닦았다. 그리곤 고약을 발라 문질렀다. 피가 멈추자 그는 카지모도의 어깨에 노란 옷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플로리앙의 판결에 덧붙인 공시의 시간이 남은 것이었다. 카지모도는 그 시간을 채워야 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카지모도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죄인 공시대에 나타나자 모두 즐거워하였다. 또한 그가 처참한 형태로 공시대에 올려진 것을 보고도 누구 하나 측은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온갖 욕설과 저주와 야유를 퍼부었다. 여기저기에서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하였다. 카지모도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눈은 밝았다. 한쪽 눈으로도 못 보는 것이 없었다. 그는 군중들의 분노를 그들의 표정에서 모두 읽어냈다. 그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꽁꽁 묶인 상태로는 아무리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만 격렬하게 몸부림을 칠 뿐이었다. 그로 인해 낡은 수레바퀴가 삐걱거렸다. 그때 군중 사이로 말을 탄 신부가 나타났다. 순간 카지모도의 얼굴이 밝아졌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은 일순간에 부드러워졌으며 긴장으로 굳어졌던 근육들도 일순간에 풀어졌다.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환한 미소를 띄었다.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카지모도를 확인한 후 곧바로 돌아섰다. 창피스러운 꼴을 당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동시에 카지모도의 얼굴이 다시금 일그러졌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카지모도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러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자 그는 갑자기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물을 좀 줘. 그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몸을 비틀었다. 그 바람에 형틀이 흔들렸다. 그의 외침은 마치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더욱더 흥미있어 했다. 물론 이때까지도 카지모도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심에 이글거렸다. 또한 입은 반쯤 벌린 채 혀가 쑥 빠져나와 있었다. 물 좀 달라니까. 카지모도는 더욱 절망적으로 외쳤다. 이거나 먹어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로뱅 푸스팽이 진창에 떨어져 있던 걸레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외쳤다.
이걸로 떠먹어라. 한 사내는 깨진 그릇을 그의 가슴에 던지며 말하기도 했다. 내 놈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이상한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우리 고양이도 발이 6개나 달린 새끼를 낳았어. 물 좀 줘. 사람들이 야유해도 카지모도는 3번째로 외쳤다.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는 한 아가씨가 있었다. 카지모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로 간밤에 그가 납치하려던 여자였던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그는 에스메랄다 역시 자신을 때리거나 욕하기 위해 올라온다고 생각했다. 에스메랄다는 빠른 걸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카지모도는 공시대를 때려 부수고 싶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녀가 자신에게 당도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담담한 표정으로 카지모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앉아 허리띠에서 물통을 풀었다. 그리곤 그의 입술에 물통 주둥이를 대어주었다. 악에 받쳐있던 카지모도의 눈빛이 일순간에 풀어졌다. 동시에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리곤 물통의 물이 그의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에스메랄다는 생긋 웃으며 그의 뻐드렁니 사이로 더욱 깊이 물통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물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꿀꺽꿀꺽 넘어갔다. 물을 다 마시고 난 카지모도는 입술을 쑥 내밀었다. 은인의 손에 입을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간밤의 폭행이 생각났던지 깜짝 놀라서 얼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그러자 카지모도는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와, 대단한데? 아주 훌륭하군. 군중들이 감동하여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때 골방에 있던 귀딜 수녀가 창문 밖으로 그녀를 본 것이었다. 천벌을 받아라, 집시계 지배야. 그녀는 에스메랄다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에스메랄다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공시대를 내려왔다. 그러나 귀딜 수녀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 도둑년아, 언젠가는 내가 그 위로 올라가리라. 자루 수녀가 또 발작을 일으켰군. 군중들은 귀딜 수녀를 향해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탓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행의 삶을 사는 그녀에게 일종의 두려움과 성스러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